네, 여러분. 마지막 시간 878페이지, 129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폭력처벌법 1번에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해서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 임시조치는 누가 해요? 판사가 하는 거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임시조치가 있는데 응급조치하고 긴급 임시조치는 사경이 하는 것이고, 그걸 또 엄밀히 얘기하면 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긴급 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임시조치는 법원입니다. 법원, 판사가. 자, 1298번. 자, 가정폭력처벌법. 자, 니은에 피해자 동의 없이도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이거 성인이기 때문에 가정폭력하고 스토킹은 보호시설로 인도하려면 피해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대신 아동학대에서는 얼라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대신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신 동의를 얻으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폭력하고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보호시설 인도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그래서 동의 없이도 틀렸어요. 자, 디귿에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디귿에 임시조치 청구권자는 검사죠. 검사. 사경은 신청할 수 있고 영장이랑 똑같습니다. 사경은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조치 결정은 법원, 판사가 하는 것이고요. 자, 1299번 가정폭력처벌법. 자, 가정폭력 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여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살강절, 사형배, 약방인, 중손, 치사상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거. 그래서 이 안에서 살강절, 사형배, 약방인, 중손, 치사상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제 맞는 것이고 있으면 틀린. 좀 여기서 맨 끝에 중손괴가 있죠. 중손괴. 살강절, 사형배, 약방인, 중손괴, 중손, 치사상. 그래서 중손괴가 들어가서 틀린 지문이고요. 나의 가정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일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직계 존속 고소할 수 없도록 해놨죠. 그러나 저 성폭력 범죄라든가 그다음 여기 이제 가정폭력, 뭐 아동학대 이런 곳에서는 고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 대리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 지정해야 한다. 세 가지. 검사는 10일 이내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똑같이 규정하고 있는 거. 자, 라의 아동, 그 다음에 의료인인데 그 의료인이 60세 이상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 그래서 여기 노인의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의 노인. 흔히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옛날에는 60세 이상으로 잡았었죠. 한 20년 전에는 60세 이상을 딱 노인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노인 환갑 즈음해서. 근데 지금은 60세 이상으로 잡는 것은 거의 없죠. 대부분 다 65세로 잡고 70세 이상으로 잡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법에서는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꼬아서 이 60을 65나 70으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낮게 옛날 기준으로 해놨다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300번 가정폭력처벌법. 기억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어요. 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가정폭력 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 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이 고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야. 그러면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 1301번 4번에 긴급 임시조치를 통해서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시킬 수는 없다. 긴급 임시조치가 격백통이야. 격백통. 그래서 격백통, 격리 퇴거입니다. 격리 퇴거. 그래서 퇴거든 격리, 죄송해요. 퇴거든 격리. 그래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저 1302번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 재수부의 통피, 격백통, 격백통 요구사항. 그래서 격백통을 얘기하면 격백통. 그래서 2, 3, 4가 각각 격백통이죠. 백격통이네 이건. 어쨌든 격백통. 그래서 1번 구치소 유치소 유치는 이것은 구치소 유치장 유치는 격백통 요구사항. 임시조치. 그래서 긴급 임시조치는 2, 3, 4번.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303번 가정폭력처벌법 1번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식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그 다음에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직장을 내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100,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나 그 밖에 요양소 위탁, 격백통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 임시조치 청구하는 것이 재수보의 통피, 격백통 요구사항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검사죠.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 모든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격백통만 청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가정폭력처벌법의 특징이에요. 특징. 나머지 아동학대처벌법하고 스토킹처벌법은 모든 임시조치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거든요. 검사가. 근데 가정폭력만 격백통 요구사항 중에서 격백통만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대신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추가로 위반했을 때 유치장 구치소 유치 임시조치를 추가로 또 청구할 수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격백통만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것이 가정폭력처벌법이 그래요. 나머지 아동학대처벌법하고 스토킹처벌법은 임시조치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아동학대에서는 격백통 친교 요구, 그다음에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경백통 전유 전체에 대해서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격백통 요구사항에서 격백통만, 그래서 여기 격백통만 딱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요양소 위탁 임시조치가 나와서 틀렸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1304번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범죄가 아닌 거, 살강절, 사횡배, 약방인, 중손, 치사상,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중손, 그다음에 사회, 약방인, 중손, 치사상. 그래서 거기 밑에 표를 좀 보시면 가폭 범죄가 있고요. 가폭 범죄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 더 많아요.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범죄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엄청 많지. 그러나 이 중에서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범죄만 외우면 그냥 해결됩니다. 물론 여기서 해결되지 않게끔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문제는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범죄, 살강절, 사횡배, 약방인, 중손, 치사상이에요. 자,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유해를 보시면 가정폭력 범죄 둘째 줄에 강간이 있습니다. 강간은 가정폭력 범죄입니다. 강간이 가정폭력 범죄고, 그 조금 뒤에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상. 그러니까 강간 치사상은 가정폭력 범죄예요. 근데 강간 치사상을 제외한 치사상은 가정폭력 범죄가 아닙니다. 살강정, 사횡배, 약방인, 중손, 치사상이 있잖아요. 치사상이 치상을 얘기하죠. 근데 치상이, 그러니까 폭행치상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치상은 가정폭력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강간하고 강간치사상은 가정폭력 범죄입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손괴 관련해서 거기 재물손괴, 특수손괴는 가정폭력 범죄예요. 근데 중손괴만, 그래서 살강절, 사형배, 약방인, 중손괴만 가정폭력 범죄가 아니고, 그냥 손괴, 재물손괴, 그냥 손괴가 재물손괴니까 그냥 손괴하고 특수손괴는 가정폭력 범죄입니다. 그거 좀 구분해 주고, 그 다음에 재물손괴, 특수손괴 그 뒤쪽 것들이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것들이죠. 가정폭력 범죄로. 원래 가정폭력 범죄가 아니었다가. 그래서 주거침입, 퇴거불응, 카메라 이용 촬영, 성폭법상,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이런 것들이 가정폭력 범죄가 아니었다가 가정폭력 범죄로 새로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살강절 사형배, 약방인 중손 치하상을 숙지해 주시되 강간 치하상은 가정폭력 범죄라는 거. 그다음에 손괴 중에서 그냥 재물 손괴하고 특수 손괴는 가정폭력 범죄고 중손괴만 가정폭력 범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새롭게 주거침입, 퇴거불응, 카메라 이용 촬영, 성폭법에서도 일부 범죄가 이 가정폭력 범죄.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가정폭력 범죄가 됐다는 거. 이 정도 좀 나올 때마다 좀 보시고 넘어가십시오. 1305번 중간에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즉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해당해야 응급조치, 긴급위조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사실혼 포함되죠. 윤가 옆이 사실혼 포함된다. 이 가정폭력처벌법 배우자의 사실혼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실혼은 돼. 근데 뒤에 사기죄, 살강절, 사횡배, 그래서 가정폭력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고요. 응급조치, 긴급위조치 할 수 없는 거죠. 자, 2번에 을의 시어머니가 을의 아들을 약취, 살강절, 사횡배, 약방인, 가정폭력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2번도 아니에요. 자, 3번에 병과 같이 살고 있는 동거하는 사촌 동생이 명예훼손했어. 명예훼손은 살강절, 사횡배, 약방인, 중손, 치하상이 안 들어가니까 가정폭력 범죄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동거하는 사촌 동생이죠.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4번에 배우자의 지인, 생뚱맞은 소리를 해. 그죠? 배우자의 지인 아니죠. 배우자의 지인. 이것은 가정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6번. 야, 이거 엄청 복잡해요. 다음 사례에서 가정폭력처벌법상 A의 가정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 이거 읽다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보세요. A남은 B녀와 혼인해서 살다가 이혼했고, C녀는 D남과 혼인해서 살다가 이혼했다. A와 C가 재혼했다. A에게는 부친 E가 있고 C에게는 모친 F가 있다. 한편 A의 형제자매로는 남동생 G가 있고 C의 형제자매로는 여동생 H가 있다. 와, 씨, 뭡니까? 근데 그 뒤에 이제 읽다 보면 G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충남 아산에 있는 A와 C의 집에 같이 살고 있어. 같이 살고 있으니까 동거 친족이죠. 근데 H는 하여튼 형제인데 H는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미국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좀비속,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냥 친족입니다. 오케이? 배우자, 직계 존속 빼놓고는 다 그냥 친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그냥 친족이에요. 함께 살고 있어요. 동거하는 친족만 되는 것이지 동거했던 친족은 안 되잖아요. 나머지 배우자나 뭐 직계 좀비속은 그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거나 또는 이었던 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동거 친족만 되지 가정 구성원에 동거했던 친족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 좀비속 빼고 나머지는 동거하는 사람만 가정 구성원이 돼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저 미국에서 살고 있는 H죠, H. 그래서 맨 끝까지 읽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는데 맨 끝까지 읽어보면 H가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거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H가 딱 정답이 됩니다. 자, 7번, 8번 넘어가고 9번을 보시면 다음 중 신고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 9번, 다음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자, 1번, 그러니까 가정 구성원에 해당하면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해야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사실혼 관계 있는 거, 그건 맞아. 근데 가백의 사기죄, 살강절, 사행배,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폭력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2번에 시어머니가 을의 아들을 약취했어. 살간절 사행배, 약방인 안 되잖아. 약취 유인 안 되고요. 자, 3번에 같이 살고 있는 사촌 동생, 동거하는 친족이네. 같이 살고 있는 사촌 동거하는 친족이고 명예훼손, 살간절 사행배, 약방인, 중손 치하상이 안 들어가니까 가정폭력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가정 구성원이면서
가정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자, 4번에 배우자의 지인은 아니죠. 그래서 아닙니다. 자, 1310번 아동학대 처벌법. 자, 아동학대 처벌법에 아동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동을 뭘로 따라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해요. 아동복지법이 18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여기 19세 미만 아닙니다. 18세 미만입니다. 자, 1311번 아동학대 처벌법 1번에 피해 아동에게 아까 나왔던 거예요. 가정폭력 처벌법에서 나왔던 조항입니다. 피해 아동에게 고소할 법정 대리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 지정해야 한다. 검사는 10일 이내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20일로 해서 틀렸고요. 자, 2번에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서 아동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 등 관계에서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 출입해서 조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 여기 원문에는 사법경찰관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들어가죠. 그러나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할 수 있으니까 사법경찰관리만 서술해도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는 겁니다. 뭐 사법경찰관리만 하면 틀린 거죠. 그러나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 전담, 아전공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서술하면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 계획에 따른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 행위자 등 관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사례관리라는 것이 아이들 보호 목적으로 하는 거. 아이들 보호 목적. 이것은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아전공,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한테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경찰은 아동 보호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수사를 위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조사 질문을 우리 경찰은 수사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전공은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뒷문장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나와야 할 자리에 사법경찰관리를 적어서 틀렸고요. 자, 3번에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저 가로에 선고유예는 제외됩니다. 선고유예는 봐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제외됩니다. 자, 1312번 아동학대 처벌법 1번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동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해버렸어. 더 지켜야 할 사람이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합니다. 자, 2번에 둘째 줄 중간에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서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행규정 맞죠? 가행규정은 맞아요. 자, 근데 그 뒤에 응급조치에는 아동학대 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 재격, 그 다음에 피해 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인도, 재격, 보호, 의의가 나와야 되죠. 근데 그 밑에 정기통신이나 접근금지, 이건 격백통이죠. 격백통. 이것은 긴급 임시조치나 임시조치에 나와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재격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 격백통에 통이 나와서 틀렸습니다. 자, 3번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 등으로부터 격리하는 경우 7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재격 보호에서 7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 다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2시간 플러스 48시간 넘어가서 1313번 아동학대 처벌법 긴급 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긴급 임시조치가 뭐야? 격백통, 재격보의 격백통, 격백통 친교요구, 재격보의 격백통, 격백통 친교요구. 자, 그래서 격백통 1번, 3번, 4번이 격백통, 2번 유치장 구치소 유치는 격백통 친교요구의 구치소 유치장 유치.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1314번 아동학대 처벌법. 자, 2번에 응급조치상 격리란 아동학대 행위자를 48시간을 기한으로 해서 우리 응급조치가 있고 긴급 임시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응급조치가 먼저 하는 거잖아. 그리고 긴급 임시조치가 나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것이
기한이 48시간이고 먼저 하는 것은 좀 더 길겠죠. 그래서 72시간입니다. 그래서 72시간을 기한으로 괄호에 다만 공휴일, 토요일 포함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자, 1315번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이란 19세 미만이 아니라 18세 미만. 아동복지법상 아동. 자, 리을. 응급조치의 유형에는 재격보의죠. 근데 맨 뒤에 교육위탁 엉뚱한 거 넣어서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처벌법 재수보의 통피, 격백통 요구사항. 그다음에 아동학대 재격보의, 격백통 친교 요구. 그다음에 스토킹처벌법 경수안보, 백통, 경백통 전유. 이렇게 숙지해 주십시오. 뭐 미리미리 숙지할 필요도 없어. 그냥 계속 나올 때마다 봐가지고 그냥 시험 볼 때만 딱 기억나시면 되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읽어 주셔가지고 숙지를 내 주십시오. 자, 미음.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아동 등으로부터 격리하는 응급조치는 응급조치 먼저 하는 거니까 좀 더 길죠. 나중에 하는 것이 짧고 먼저 하는 것이 깁니다. 그래서 48시간이 아니라 7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316번 아동학대 처벌법 1번에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동해에서 현장 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통지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 함께 출동하지 못했어. 그러면 서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근데 통지해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기관장입니다. 기관장. 그래서 제가 파란 글씨로 결과 통지는 기관장의 의무. 이것을 그 공무원, 뭐 사법경찰관리, 뭐 아전공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결과 통지 의무가 기관장입니다. 기관장. 자, 그리고 그 밑에 동행 요청도 기관장의 권한이에요. 동행 요청도 기관장의 권한입니다. 오케이? 주의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886페이지를 보시면 886페이지 맨 밑에 4번 항목을 보시면 이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뭐냐면 4번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 임시조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 임시조치를 하면 사법경찰관이 그냥 자치단체장한테 통지하도록 해놨어요. 오케이? 긴급 임시조치에서는. 근데 다시 890페이지로 오시면 최초 출동 관련해서 즉 응급조치 관련한 것이죠. 하여튼 최초 출동 관련해서는 기관장들끼리 서로 동행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과 통지도 기관장들끼리 서로 보내도록 해놨습니다. 이거랑 좀 전에 말씀드린 긴급 임시조치에서의 사법경찰관의 통지랑 구별하십시오. 오케이? 자, 최초 출동 관련해서는 기관장들끼리 동행 요청 기관장들끼리 그다음에 결과 통지 기관장들끼리. 근데 긴급 임시조치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자치단체장한테 통지해 주도록 해놓은 거 그 점 조금 비교해 주십시오. 자, 1317번 아동학대 처벌법. 자, 4번에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의 내용 중 피해 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라는 때는 보호시설 인도 피해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동학대에서는 없습니다. 동의가. 얼라니까. 얼라 동의를 받아야 돼. 좀 말이 안 되잖아. 얼라가 제대로 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해? 꼭 필요해? 동의 필요 없이 우리가 뭐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폭력 그다음에 스토킹에서는 동의가 필요해요. 다 보호시설 인도가 다 있어. 응급조치에 다 있어. 그런데 아동학대에서는 보호시설 인도하려면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 점 구분해 주시고 1318번 넘어가고 19번 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사금 봉봉교 출급 전투예요. 사금 봉봉교 출급 전투인데 다만 여기서 사가 서면 사과입니다. 서면 사과. 뭐 구두 사과 이런 거 없고 서면 사과. 그다음에 반성문 제출도 없어요. 사금 봉봉교 출급 전투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1320번
성폭력 처벌법, 이 성폭력 처벌법이 최근에 좀 개정됐습니다. 뭐 때문에? 저 유언 결정 관련해서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1320번 1번. 자, 수사기관은 성폭력 처벌법 뭐 몇 조 두째 주 끝에 이런 범죄의 피해자, 이게 뭔 말이냐면 중요 성폭력 범죄를 얘기해요. 중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 오케이? 중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19세 미만 피해자. 자, 중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나이 상관없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여러분 여기 이제 계속 19세 미만 피해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붙었잖아. 뭐가 더 있는 거지. 그래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이꼴 19세 미만 피해자 플러스 장애 피해자를 합해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으로 거의 다 그냥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 19세 미만 피해자 플러스 장애 피해자 합해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실효관계자 동석에서 지금 실효관계자 동석 조항인데 1항이 또는 앞이 중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예요. 중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나이 상관없이. 그 다음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면 죄명 상관없이 그냥 성폭력 범죄면 중요 성폭력 범죄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면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오케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또는 앞쪽은 중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나이 상관없이 그 다음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면 범죄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 등이 신청할 때에는 가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자 동석하게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중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 플러스 19세 미만 피해자 등. 오케이? 중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면 나이 상관없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면 범죄 상관없이 중요 성폭력 범죄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해야 된다. 그 대상이 중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자, 2번.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그때 영상 녹화 장치로 녹화하고 녹화물을 보존해야 된다. 이게 19세 미만 피해자 등입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 피해자가 19세 미만 피해자나 또는 장애 피해자인 경우에는 영상 녹화 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 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나 대리인이 본인이나 변호인이 원치 않으면 녹화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원칙적으로 19세 미만 피해자 등 영상 녹화 장치로 녹화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제외하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렇지 아니하고. 자, 3번에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누구를 조사하게 해야 돼?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그래서 피해자 틀렸습니다. 피해자입니다. 이 성폭력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누구야? 대부분 여경으로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조사하려고. 가해자는 그냥 우리 우락부락한 강력 형사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피해자를 어루만지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 성폭력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어루만지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자, 4번에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며 조사 횟수는 1회로 이런 건 없습니다. 조사 횟수 1회가 아니라 그냥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뭐 1회로 끝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자, 1321번 역시 성폭력처벌법. 자, 3번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진술이 영상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아래줄 끝에 증거 보존기일, 공판 준비기일 또는 그 공판 기일에 그 내용에 대해서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증거로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 해설
맨 밑에 30조의 1을 보시면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 특례. 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이 영상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아래 다음 각호 원안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자, 1호 처지줄 끝에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오케이? 이게 이제 전에 유언 결정 받아서 개정된 거예요. 전에 이 피해자의 영상 녹화물을 그때도 19세 미만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19세 미만 피해자 등 이렇게 돼서 어쨌든 19세 미만 영상 녹화물을 성립의 진정만으로 증거 능력 인정하던 것이 유언 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뀐 것이 어떻게 바뀌었어? 상대방한테 반대 신문할 기회를 줬어야만. 오케이? 그래서 1호는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그 피해자, 영상 녹화한 그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그러니까 성립의 진정만으로 아닌 것이죠. 반대 신문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 때 인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2호에 그렇게 반대 신문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다음 강목의 사유로 아래 출석해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이때는 영상 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 여러 가지로 막 제한을 걸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런 경우가 사망, 뭐 외국 거주,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 소재 불명 이런 것으로 피해자가 공판정에 진짜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었든지 없어졌든지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물만으로 그 나쁜 새끼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전에 성립의 진정만으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유언 결정 내려보니까 좀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하나는 반대 신문의 기회가 있었던 경우, 또 하나는 그냥 집에 있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뭐 사망하거나 없어져 버렸거나 이렇게 돼버렸을 경우에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정해서 그 나쁜 새끼 영상 녹화물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1322번을 보시면 성폭력 처벌법 1번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자,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데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돼요. 근데 이게 모든 범죄가 아니라 중요 성폭력 범죄예요. 오케이? 이 성폭력 처벌법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중요 성폭력 범죄가 아니야. 하찮은 범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성폭력 처벌법에서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 공업 똥침 있잖아요. 제가 해설에다 넣어놨습니다. 공업 똥침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하찮은 범죄이기 때문에. 공업 똥침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보다 더 하찮은 범죄죠. 그래서 그것은 이 DNA 등 증거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면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 성폭력 범죄만. 여러분 그래서 이 성폭법 그다음에 아청법에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가 있죠. 그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가 대부분 다 모든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 중요 성폭력 범죄에만 해당해요. 모든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거기다 적어놓죠. 미성년자. 뭐냐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시점부터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이것만 모든 성폭력 범죄야. 이거 하나만 모든 성폭력 범죄고 나머지는 다 일부 성폭력 범죄, 즉 중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기 DNA 증거 등 있을 때 공소시효 10년 연장되는 거 중요 성폭력 범죄만 해당하니까 카메라 이용 촬영죄 또는 뭐 공업동침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미성년자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 시작되는 거 그것만 모든 성폭력 범죄고 나머지는 중요 성폭력 범죄입니다. 중요 성폭력 범죄나 또는 뭐 강간 등 살인 공소시효 없죠. 그러나 그것은 강간 등 살인에만 해당하는 거 아니야. 모든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 자, 2번에 첫째 줄 중간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인 경우 아래 진술 조력인으로 하여금 끝에 보조하게 하야 한다가 아니라 보조하게 할 수 있다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다가
진술 조력인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 진술 조력인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답니다. 자, 3번에 13세인 사람에 대해서 강간죄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세 미만 중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습니다. 13세는 아니고 13세 미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폭력처벌법 개정되면서 성폭력처벌법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쫙 다 나와요. 오케이? 전에는 16세 미만도 하나 있어서 없어졌어요. 그것도 19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13세 미만이 딱 두 군데에서 나와요. 공소시효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조회에서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전시죠. 전시. 전문가 의견조회. 그러니까 전시 13세죠. 전시 13세. 나머지는 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고 전시 13세. 제가 전시 13세를 어딘가에는 적어놨습니다. 전시 13세. 그래서 전문가 의견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해자가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일 때는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거든요. 전문가 의견 조회 13세 미만이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공소시효에서 여기 중요 성폭력 범죄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13세 미만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전시 전문가 의견 조회 그다음에 공소시효 특례에서 두 군데에서만 13세 미만이 나오고 전시 13세 나머지는 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으로 통일시켜 버렸어요. 자, 4번에 신체적 장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죄 범한 경우에는 신체적 장애, 강제추행, 중요 성폭력 범죄 그래서 13세 미만 또는 장애, 중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자, 1323번 성폭력 처벌법. 자, 니은에 13세 미만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죠. 13세 미만 또는 장애, 중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디귿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 또는 장애일 때 아래 끝에 영상 녹화 장치로 녹화 이거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죠. 그래서 13세 미만은 전시에만 나옵니다. 전시. 전문가 의견 조회, 네, 공소시효 특례 이 두 가지에서만 13세 미만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나오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인 것이죠.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이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죠. 그래서 전시에만 13세 미만. 오른쪽 1324번 2번에 위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이 영상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그 아래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사망 등의 사유로 공판 준비기일 또는 공판 기일에 출석해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아까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신빙성 요건이 하나 붙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해서 그래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제한을 좀 가해놨습니다. 자, 3번에 수사기관은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아래 관련 전문가로부터 그 아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 조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 아니거나 그것이 아니고 13세 미만이거나 아래 장애 그러면 그때 관련 전문가에게 그때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 조회,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어. 그러나 13세 미만 장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전시 13세 전문가 의견 조회에서 13세 미만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시 공소시효 특례에서 13세 미만이 한 번 또 나오고요. 그래서 전시 13세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중간에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 기일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끝에 영상 녹화된 영상 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해서 그때 검사에게 증거 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미리 증거 조사를 해달라. 미리 증언이나 증거에 대해서 증언은 이제 인적 증거고 그 다음에 증거는 물적 증거죠. 저기 물질적 증거는 어쨌든 인적 증거가 됐건 물적 증거가 됐건 증거 조사를 미리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증거 보전의 청구죠. 근데 증거 보전의 청구에 있어서 자, 이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 피해자 등인 경우에는 공판 기일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는 것을 16세 미만 피해자 등이 아니라 전에는 이게 16세 미만이었어. 근데 이번에 19세 미만 피해자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아니잖아. 전시가 아니니까 13세 미만 아니고 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세는 그냥 다 없어져 버렸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으로 대부분 다 통일되면서 전시에서만 전문가 의견 조회, 공소시효 특례 두 군데에서만 13세 미만이 남아 있으면 전시 13세, 전시 13세. 자, 1325번 성폭력처벌법 신상정보 등록. 자, 1번에 등록 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구교에 체류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찰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가 아니라 그냥 신고해야 한답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자, 1326번 성폭력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관한 규칙. 경찰청 훈령인데 이게 자 4번에 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인 경우 진술 조력인을 조사 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아까 성폭력처벌법에서도 진술 조력인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그 임의적인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참여하게 할 수 있답니다. 진술 조력인은 임의적인 규정입니다. 신뢰관계자 동석은 강행 규정이잖아요. 근데 진술 조력인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훈령에서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1327번에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이에요. 이게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우리 신상정보 공개요건 이걸로 이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나머지 조항들 폐지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다 이제 통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에 충청공중이었거든요. 근데 충미공중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충미공중. 그래서 전에 청소년은 공개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성년자로 바뀌었습니다. 내용 의미는 좀 비슷하지만 어쨌든 미성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해, 중대한 피해, 나의 충분한 증거, 그다음에 다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 그다음에 라의 장애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일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래 4조를 보시면 4조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자, 끝에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피해자의 얼굴, 성명, 나이 그걸 갖다가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안 돼요. 미성년자인 경우는 안 되고 그 요건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오로지 공공의 이익. 그래서 충미공중이죠. 충미공중. 미성년자면 안 되고 그다음에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 거기 사항을 보세요. 사항. 공개하는 피해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합니다. 즉 한 달 이내 거 한 달 이내. 오케이? 30일 이내 모습. 즉 새로 찍어야죠. 새로 찍어서 지금 모습을 알 수 있게끔 지금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자, 5항의 첫째 줄 끝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요. 이 경우 피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자, 7항에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즉 피의자의 이 심적 준비를 하지 죄송합니다. 피의자가 심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합니다. 그 끝에 다만 피해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는 그냥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그냥 공개할 수 있고요. 자, 8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죠.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몇 번 읽어보시면 딱 이상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얼굴은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서 서면으로 이의 없음 표시하면 유예기간 두지 않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간 공개합니다. 30일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